집값, 전세가 하락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원래 뭐 가불이 있겠느냐 싶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가불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뒤바뀌었죠. 내용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빠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이게 결국은 깡통 전세로 뭐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예. 정월 상한제 이제 주로 이게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네.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반 정도 전셋값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죠. 왜냐? 집주인들은 계약이 4년 정도 되니까 그 기간만큼 전셋값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강했고, 말하자면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수급난에 의해서 전셋값이 고공비행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셋값이 고점이 2010년이고 네.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많이 썼습니다. 2021년도에 시기적으로는 보니까 2021년 2분기, 3분기에 몰렸어요.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거의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의 네. 공포 그렇죠. 수준이에요. 왜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요. 예. 세입자는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3개월 안에 집주인이 돈을 빼줘야 돼요. 보증금을 바로. 이게 묵시적 계약갱신하고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갈 때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도 안 묻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집주인에게 차입금, 부채야. 이걸 못 갚으면 엄부도가 난 거야. 그러면은 3개월 안에 나가겠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빚 갚으라는 독촉장 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게 전세를 다시 내놓는 거. 두 번째는 아예 세입자한테 나중에 소송 당하느니 아예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건매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전세에서 네. 하나는 매매에서 나오는 이런 구조죠. 이게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역전세난과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고비가 언제냐?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심할 것 같고 하반기 되면 약간 나아지는 모양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못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매매하고 전세하고 이게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과거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또 요번에 전세가 더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과거에는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안 냈어요. 대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고금리가 되면은 집 사는 사람도 겁이 나서 못 사고 전세도 어차피 대출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전세 비싼 전세를 못 구하는 거예요. 수요가 갑자기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가뜩이나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도 있고 전세 안 들어가 월세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세 시장에서 공백이 크게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흘려내리고 결국 하락으로. 그리고 또 매매 가격도 이게 떨어뜨리고 영향을 주고. 이 전세 가격도 더 떨어뜨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게 당연히 입주 단지 같은 데서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네.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 이미 지났어. 작년 얘기야, 그거는. 지금은 지금은? 바로 역전세난하고 경기 침체. 네. 저는 경기 침체를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가 보고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에서 한 1.7 정도 돼요. 글로벌 IB들을 조사해 보니까 걔들 평균이 한 1.1 정도 되고 노무라 정권이 보면은 원래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말에 1.3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좀 올렸어. 어떻게 보면 0.6으로 마이너스 0.6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역성장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2차 충격을 주는 겁니다. 부동산은 실물 경기에 일반적으로 둔탁해요. 좀 성장을 덜 한다고 집값이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은 네. 이거는 펀더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두 개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전세난하고 경기 침체. 근데 저는 경기 침체 비중은 약간 줄이기로 했어요. 왜냐? 제가 IB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네. 마이너스 성장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직은 기소수 의견이에요.
그리고 노무라 정권도 이 경제 성장률을 약간 올렸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뭐 한 1%대 뭐 그 근처에 성장을 한다면은 거시경제 충격은 거기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역전세난이다. 이게 결국은 시장을 옥죄는 네. 핵심 어떤 이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지금은 전셋값이 과연 반등을 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밑바닥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지수 같은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락 없다고 하는데 네. 언젠간 멈추지 않겠어요? 그렇죠. 언제 멈춰요? 지금 일부 전세에 싼 것들은 조금 그래 되고 있어요. 아직은 뭐 지표로는 그게 안 나타나지만 네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전세값 하락이 집값 하락의 일종의 약간 끌어당김 효과? 그래서 이게 전세값 하락은 매매값 하락에 어떻게 보면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계약갱 청구권을 쓴 세입자로부터 어떻게 보면 통보받을까 싶어가지고 좀 미리 좀 서두르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이 주택시장이 가장 큰 트렌드가 갭투자였습니다. 집값이 이렇게까지 급락한 것은 저는 갭투자의 어떻게 보면 역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갭투자는 결국은 세입자로부터 돈 빌려서 집 산 거거든요. 이 외상거래입니다. 외상거래. 주식도 그렇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청산해야 되잖아.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갭투자 수요가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세값이 계속 빠지면은 초기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세값 하락은 집주인을 아무래도 곤란에 빠뜨리고 또 뭐예요? 갭투자 수요도 줄이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전세값 하락이 무조건 지금 전세값만큼 매매값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네. 입주한지 가보면은 그거는 매매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뭐 손실회피라든지 뭐 처분효과 같은 이런 심리학 같은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매매 시장에서. 근데 전세는 당장 수요 공급을 그대로 반영해버리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라든지 네. 거래가 안 되면 이게 즉각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세는 항상 이게 시장의 지금 회복에 네. 중요한 제가 지표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흐름에서는 역전세난이 완화되는지가 중요하고 이게 상반기까지는 이어지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갭투자 이런 내용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주춤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곧바로 상승 반전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역전세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군요. 지금은 뭐로 봐야 되냐?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갭 투자를 이전에 하셨던 연끌 투자를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으로서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닥쳤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비를 넘으려면은 일단 부채를 좀 갚는 어떤 그런 게 좋아요. 내 전세를 요걸 전세를 놓고 더 싼 전세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출 있으면 또 전세가 안 나가. 월세 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집 월세 놓고 더 싼 월세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예 부모 집으로 학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고 요번에 갭 투자의 어떤 교훈이라면은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이제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 원금의 소중함이에요. 내가 여윳돈이 있었으면은 세입자가 올려달라면은 마련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파트 갭 투자 수가 많아버리면은 이게 꼬이는 거예요. 막을 수 없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의 중요성, 월급의 중요성이지. 현금 흐름이 이렇게 중요했나? 월급이 왜 이렇게 요즘입니다. 중요했나? 네. 보십시오. 그럼 내가 집을 하나 내가 샀어. 갭투자로 샀는데 세입자가 뭐 전세 이제 만기가 되니까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금 하락 부분만큼 네. 내가 이자를 쳐서 한 달에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동안에 MZ세대 분들이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때 열풍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다시 알바하거나 재취업 하시잖아요. 왜? 월급의 소중함이지. 현금과 캐시플로우는 내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파제가 되는 거고,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일종의 이게 버퍼, 완충 기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세발에 재테크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하지 마.
단두대에 못 걸어놓고 재택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어떤 일이 될 줄 알고. 아니 요번에 고금리 태풍을 누가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집값 하락을 미리 예견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네. 그거는 선견지명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후견지명이라고 봅니다. 요번에 집값 급락은 바로 진앙지가 고금리 태풍이잖아요. 미국 FOMC 위원들이 2021년 12월에 네.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를 얼마나 예상했겠어요? 0.9%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4.5% 갔잖아요. 한국은 2022년 7월에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월 달에 3%를 넘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통계로 보면은 네. 전국의 아파트 값은 작년 6월까지 플러스였어요. 만약에 고금리 태풍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지됐을 것 같은데요. 약 보합세나 보합세 수준으로 그쳤다는 거지. 고점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요. 네. 약 1년 동안, 그러니까 12월 통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15%, 서울 경기가 20%, 인천이 22%, 세종 23% 떨어졌어요. 네. 만약에 미국 금리를 별로 안 올렸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폭락은 없었을 거다. 자, 그렇다면은 작년 전망은 합리적인 범위로 정규 분포로 본다면은 네. 작년 집값은 소폭 플러스나 보합세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면은 약세 정도로 보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금리 이 허리케인이 한국에 상륙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잿더미로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미리 알았다? 미국 FOMC 애들도 2021년 말에 작년 기준금리를 0.9%밖에 안 받는데 이게 4.5% 바뀌었는데 사우스코리아 앉아가지고 그걸 미리 알았다? 그건 후견지명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세상 일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문용어로 블랙스완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혹은 팻테일 리스크라고 그래요. 이게 전기분포로 봤을 때 꼬리가 이제 두터운 거죠.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키가 아마 174 정도 아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2m 같은 애들이 막 강남 대로를 막 걸어 다니는 거야. 이게 극단값이잖아요. 남자들이 1m 130 애들이 걸어 다니거나 이 극단값이거든. 요번에 그런 극단값을 보고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팻테일이나 블랙스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요번에 나타난 거라고. 이걸 누가 알았냐고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네. 요번에 그러면 갭 투자가 뭐가 문제였느냐. 한 푼의 여윳돈도 마련해 놓지 않고 심지어 파이어족들은 어떻게 월급 그러니까 이거 머니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거기다가 무리하게. 우상향 기후제를 그것도 강렬한 우상향 기후제를 지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우하향되면서 네.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바로 원금, 현금과 월급 혹은 캐시플로우의 어떤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투자가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교훈은 교훈이고 지금을 깨달으시면서 정말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갭 투자 무리하게 해서 혹은 내 집 마련 자체도 너무 내가 영끌을 해서 지금 견디기가 너무 힘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영화 불안당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설경구가 교도소에서 만난 임시완한테 옛날에 과거 기억을 띄워올리면서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에 103만 명이나 되는 무주택자들이 영끌로 집을 샀죠. 상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번 기회에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내 집을 못 할 것 같은 초조감과 불안감, 그리고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성공 스토리,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무언의 압박을 받은 거죠. 과연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의 압력에 못 이겨서 집을 샀어요. 지금 보면은 내가 그때 왜 바보짓을 했을까라고 후회가 밀려오겠죠. 그런데 당시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쟤도 샀는데 그럼 무조건 이게 나의 탓이야? 인간이 과연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신이 2021년도에 집을 안 산 거는 당신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기예금에 물려 있었겠지.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안 빼준다고 그랬겠지. 아니면 펀드나 ELS에 돈이 묶여 있었겠지. 만약에 돈이 마련됐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당신의 그 욕망의 대열에 뛰어들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욕망의 집어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IQ가 3이나 IQ가 5나 IQ가 7이나 모든 오징어들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동양 사람들은 네. 개인보다 집단적인 어떤 사고, 이걸 그룹 싱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런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개인이 상황으로부터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은 진짜 왜 이랬을까? 근데 그런 상황의 압력으로부터 네. 혹은 상황의 유혹으로부터 소수만 이렇게 이겨내는 이성적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고요. 자책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하라고.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까지 그 실수에 집착하지 말라고.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제 좀 자신을 감싸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이 자기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자기 용서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영끌 자가한 사람하고 네. 갭 투자한 사람은 좀 달라요. 영끌 자가는 누구한테 피해 준 사람도 없잖아요. 피해 줄 가능성도 없어요. 내 스스로 이미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야. 물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그건 가족 문제잖아. 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갭 투자는 내가 만약에 세입자한테 제때 돈을 못 돌려주면은 세입자도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자들은 네. 자기 용서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자기 책임을 끝내고 나서 용서를 해야 돼.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자기 책임과 자기 용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세입자를 안전하게 다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을 용서해도 저는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나는 그 아파트 투자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를 투자라고 생각하지, 뭐 거의 90%가 또 투자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그 단일 사건에 내가 실패했을 뿐이지, 나는 인생의 나고자는 아니야. 그죠? 그 사건을 후회하고 그 사건을 반성하는 거지, 네. 내 인생까지 공격하지 말라고요. 그럼 우울증 걸립니다. 그 사건과 내 인생을 분리해야 돼. 그래야 자기 비하로 안 빠져요. 그렇게 하고, 나는 이것만 못할 뿐이지 다른 걸 잘해. 나는 금융 투자도 잘하고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그 한 가지 일로 나 자신을 너무 과잉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상처가 재발하지 않고 새살이 돋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쓴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은, 빚을 무서워해야 된다. 빚은 양면성을 띠고 있는 거고, 잘하면은 이게 보면은 내 삶의 어떻게 보면 후원자이자 지렛대가 되는 거지만, 잘못 쓰면 재앙이에요. 빚을 통해서 자산을 무한대로 늘린다는 이 부채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남의 빚을 끌어다가 우상향만 믿고 올베팅을 합니까? 저는 네. 진짜 이게 위험한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혹시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도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과연 투자인지 도박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도박식으로 모험적 투기를 거듭하면은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안 됩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후회와 자책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깊게 빠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그걸 교훈으로 삼더라도 네. 그냥 인생의 수업료였다고 생각해요. 내 젊었을 때는 괜찮은 거야. 다 이것저것 해보고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뭐 다 어떻게 젊었을 때 또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고? 일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그랬으니까 네. 내가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
항상 이럴 때는 좀 더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네. 이런 걸 이제 스스로 머리에다가 이제 예, 장기 기업 기억해야죠. 에다가 이제 저장해 두는 거죠. 네. 그런 각인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 그리고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라. 마음을 다치지 마라. 앞으로 인생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그 질곡에 빠지면은 이 참 우울증 와. 그래서 그거 빠지지 말라. 근데 진짜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 탓이지. 우리 세대 탓이다. 이건 시대 탓이에요. 그렇게 MZ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큰 실수를 하는 동안에 기성 세대들도 엄청나게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네, 거예요. 예, 저도 그 통감하고. 그리고 또 자기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무책임한 거고. 교훈은 어때? 교훈은 어때? 거기에 너무 네. 함몰되지 마라. 따뜻하네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다가 그래요? 채찍질 하셔가지고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에 또 위안을 주셨어요. 우리의 탓이 아니다.